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민심의 향배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집중 탐구,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론조사 때문에 지금 요동치고 있는 여론조사 내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민심은 데이터다, 민심은 과학이다. 여론조사를 읽어주는 남자,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민심은 하늘의 뜻이다, 촉이다, 감으로 분석한다. 최영일 평론가님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자, 잘 보세요.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꼭 이루어져야 할 여론조사가 안 이루어져서 이건 촉으로 맞춰야지. 그러요? 그렇죠. 그렇죠. 읽어야 될 부분, 맞습니다. 데이터로 읽어야 될 부분이 좀 부족한 때는 촉으로 읽는 맞아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 있습니다. 여론조사 합의가 어렵네요. 네. 계속해서 최영일 평론가가 여론조사 쉽지 않다, 어렵다, 삼자구도도 생각해야 되고 여론조사가 되더라도 막판에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촉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의 눈으로 보면 여론조사를 어떻게든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네. 약속을 하기도 했고 네. 지금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욕망의 충돌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자, 기호 2번 오세훈, 기호 4번 안철수 등록은 끝났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내가 양보할게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양보할게요 하면서 두 팀이 지금 협상팀이 마주 앉았는데 네. 협상팀이 테이블에서 어떤 문구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습니까? 윤희용 센터장님. 네, 일단 쟁점이 크게 이제 세 가지였어요. 네. 처음에 뭐냐 하면 이제 1번 누구, 2번 누구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름 앞에 당명과 기호를 넣느냐. 네. 이제 이것이 쟁점이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해결이 됐어요. 근데 당명 정도만 넣기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구인데요. 실제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묻는데 뭐 서울시장 후보는 누가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적합도. 네. 그 다음에 박영선 후보가 있으니까 그 대결했을 때 누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라고 하는 경쟁력 조사. 근데 안철수 후보는 경쟁력으로 물어야 된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적합도를 물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전 조사에서 적합도 할 때는 오세훈 후보가 높게 나왔고, 맞아요. 또 서울시장도 해봤으니까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초반에 상당히 높게 나왔었거든요. 네. 자기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안철수가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한 것인데, 그다음에 세 번째 쟁점이 이제 뭐냐 하면 여론조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휴대폰 조사로만 하느냐, 아니면 가구 전화 비중을 일정 부분 포함시키느냐의 쟁점인데, 오세훈 후보는 10%를 가구 전화 조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무슨 소리냐, 1인 1휴대폰 시대에 100% 무선 조사로 진행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세 가지 쟁점이 부딪히고 있었죠. 자,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적합도와 경쟁력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선과 무선, 자, 각 후보들, 각 진영 간의 요구대로라면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네. 윤희용 센터장님.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수치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적합도랑 경쟁력으로 물어보게 되면 네.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적합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의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큰 정당의 후보, 그다음에 서울시장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높게 나오는 것이 이제 경험적으로 확인이 됐던 상황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결을 했을 때 초반에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층들까지 지지를 얻었고, 그 당시 처음 조사가 많이 이루어질 때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신뢰를 아직 충분하게 회복하지 못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본선 주자도 없었죠. 네,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에서는 막 박영선 후보도 앞서는 결과들 많이 이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쟁점인데 그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사기관이 두 곳이 스탠바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한 준비하고 조사기관한테는 적합도만 묻게 하고 또 한 조사기관은 경쟁력만 묻게 하자. 이런 것으로 어제 일단락이 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중요한 쟁점은 이제 이 무선 조사로만 하느냐, 이제 가구 전화 조사, 유선 전화 비중을 10% 포함하느냐 문제였는데, 이 조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아니에요. 큰 차이를. 큰 차이 없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두 사람이 너무나 불확실한 상황이고 접전으로 이제 이것이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 조금이라도 불리한 것, 이것은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한 걸 채택하려고 하는 건데, 오세훈 후보가 왜 가구 전화를 좀 포함하자고 하냐면 표면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그래도 1인 1휴대폰 시대지만 서울 시민들 보게 되면 한 5%에서 10% 그 이내에 한 7, 8% 정도는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그럼 그 사람들 배제되면 이거 맞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 유선 전화 조사 포함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속내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가구 전화, 유선 전화 조사 비중이 포함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수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 경험칙상 나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이제 이걸 고집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그 분리한 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한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였는데 오늘 뭐 이제 두 후보가 상호 이제 서로 양보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하고 방송 직전에 오세훈 후보는 100% 무선 전화 받아들이겠다. 네. 안철수 후보는 10% 유선 포함 받아들이겠다. 네. 서로 내가 양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양보한 겁니까? 아니 그래서 그 오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낮에 말이죠. 네. 저는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속보가 나와요. 두 후보 동시 양보. 네. 조사 방식은 합의 안 돼. 아니 두 후보가 당신 뜻대로 하겠소. 그러고 서로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 A 안이든 B 안이든 결정해버리면 끝이에요. 네. 그럼 둘 다 양보를 했으니까 실무협상단이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근데 조사 방식은 합의가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오후 내내 지금 지나는 시간 동안 네. 안철수 후보는 오늘 아침 일찍 상당히 절박하게 내가 오세훈 후보만이 아니라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후보의 뜻에 다 양보하겠다. 통큰 양보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습니다. 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뭘 양보한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실무협상은 계속 진행 중인데 평행선을 긋고 있다. 자, 그러고 사실상 오늘 저녁으로 한 고비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떤요? 그게 뭐냐면 기호가 통일돼야 되는데 네. 각각의 기호로 후보 등록을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에 이틀 전에 이미 입당 시기는 끝나버리므로 네. 안철수 후보가 뭐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기호 2번을 달 가능성은 이미 없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 단일화 기회가 시기적으로는 있다는 거예요. 25일 선거운동 개시 전에 선거운동 개시하면 큰일 납니다. 기호 2, 기호 4 답은 선거운동원들이 거리를 누비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럼 이게 뛰던 사람들이 집결되겠냔 말이에요. 상처가 남기 때문에 사표가 발생을 해요. 자, 29일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만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는 4월 2일 사전투표가 개시되니까 그 전날 4월 1일 만우절 전날 밤에 되면 된다.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 후보 등록하고 오세훈 후보가 양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단일화가 뭐 조사 방식을 합의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사퇴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재보선에서 기호 2번 국민의힘은 사라지죠. 또는 안철수 후보가 양보해서 내가 사퇴한다. 단일 후보 양보한다. 그러면 기호 4번 국민의당은 사라지죠. 이번 선거에서.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것은 앞으로 도저히 기호 2번 국민의힘이 사라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그것은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라 훨씬 더 단일화 난이도는 한 5배, 10배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단일화 효과, 단일화 난이도는 어려워졌다 얘기하시는데 문병규님께서 야당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 관심을 끌기 위한 각본인 것 같습니다. 관심은 가지 않습니까? 관심은 가죠.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 밀어주고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후보 대선 밀어주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적하시면 이미 합의가 돼 있을 것이다. 네. 이제 정치인들 그렇게 이제 숨은 뜻이 의도가 상당히 이제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해석이 굉장히 고도의 의도를 갖고 전략을 갖고 움직였다고 이제 언론이나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 실제는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걸 획득하려고 유리한 거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해몽이 좋은 경우가 많다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지금 25일이 선거운동 시작일이에요.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 그것이 이제 1차 시한이 될 것이고, 맞아요. 근데 이제 29일이 투표용지 인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만약에 후보가 그 전에 단일화가 되면은 사퇴한 후보한테 사퇴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효표 그러니까 사표가 사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지되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 이제 압박이 심하고 두 사람이 그대로 갔다가는 정치적 생명이 타격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또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센터장님 그런데 단일화 안 돼도 네. 단일화 안 되고 각기 나가서 선거에서 지면 네. 정치 생명 끝난다 이런 사람들 많이 들었는데 아니, 그다음 예. 선거 때 또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죠. 아니 지금까지 이 두 분도 네. 정치 생명 끝났다는 이야기를 고비마다 한두 번씩 들었던 많이 분들이에요. 들었어요. 이번 선거에서 지면 근데 이번에 네. 다시 부활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얘기는 뭐냐면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대선 주자들이었잖아요. 예. 근데 오세훈 후보는 이제 약간 숨은 카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떨어진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면 한 6월쯤에 전당대회를 할 텐데 네. 당대표를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의 목표는 사실은
정치 복귀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였는데 이미 절반의 성공 거두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는 대선 나가면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중도를 독점하고 있던 상황이에요. 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등장했지. 등장하면서 혜성처럼 이제 등장했죠. 중도를 독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기반 자체가 딴 사람한테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격은 안철수 후보한테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보 등록이 잠시 후 6시 마감되는 두 후보 각각 등록 마쳤죠? 네, 네,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마쳤습니다. 이제 2번 오세훈, 4번은 4번 결정된 거예요. 결정됐습니다. 네. 자, 내곡동 땅. 내곡동 땅 관련해서 여러 뉴스가 나오는데 네. 오세훈 후보는 또 직을 걸었습니다. 이게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오세훈 후보가 최근에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갑자기 TV 후보 토론회 단일화 때부터. 같은 경우에 후보 단일화에 예. 왜냐하면 이것이 내곡동 땅 관련한 이 논란이 이제 지난주 후반쯤에 불거지면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사실은 본인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로 끝까지 미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 악재가 점점 더 확산되어서 단일화 조사를 할 때 본인한테 불리하게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일정 부분 이미 후보들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여론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일정 부분 있다고 봐야죠. 이번 선거를 보게 되면 참 특이한데 뭐냐면요. 전체 구도가 있잖아요. 전체 구도는 이제 어쨌든 정부 여당이 평가니까 선거라는 것은 야당이 공세하고 정권 심판하자. 그다음에 여당은 국정 안정으로 우리 방어하자라고 이제 하는 구도가 맞붙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인물로 봤을 때는 공수가 뒤바뀌었어요. 여당의 후보들이 여당에서 야당 후보를 공격하고 야당 맞아요. 후보는 자기 개인사를 방어하는 입장. 이런 상황이어서 이중적 구조를 가진 상당히 특이한 이제 구도를 지니고 있는 선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정확한 같습니다. 분석이네요. 지금 이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 차원의 대결에서는 여당이 수세, 야당이 공세인데 여기에 핵심은 LH 사태가 놓여 있는 거예요. 네, 부동산 그러니까 문제.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유권자의 불만은 이어지고 있었는데 LH 사태 때문에 뭐야 이사 대량 공급 대책도 이제 믿을 수 없게 된 거야 이런 상황이라 여당은 막아야 되고 야당은 이제 호재다 그리고 이제 두드리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야당 후보들이 비리 의혹이 있네. 여당은 밝혀라 하고 있는 네. 거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네. 처가 땅으로 이익 받다면 정계 영원히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그렇게 좀 얘기할 정도로 심지어 이제 TV 토론회 때도 적극 공세를 하는데 내곡동 문제를 안철수 후보가 질문하면서 흔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명의 양심 선언만 나와도 나는 후보직을 사퇴한다. 이거 생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강공으로 막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 검증 국면은 뭘로 넘어가야 되냐면 시간이 짧게 남았을 때 네. 내일이나 모레가 투표다. 그럼 일단 목소리가 높은 게 맞아요. 네. 팩트는 나중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3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팩트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20곡에처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만 삐끄덕해도 후보는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팩트로 막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오세훈 후보는 벌써 해명이 몇 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 그런데 지번까지 등록이 돼 있는데 공직자 재산 신고에 다 들어가 있는 공식화된 재산인데 모르셨다는 게 말이 되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이제 이게 앞으로 지켜볼 대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야권 후보들한테 집중되고 있는 거잖아요. 의혹에 대한 공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단일화 논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여당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3자 구도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한테 유리하겠네라고 내심 반기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 전혀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두 명의 후보랑 싸워야 되다 보니까 공세의 화력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캠페인이 명료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대중적 미디어적 주목도가 떨어지는 그 문제도 함께 이제 여당 후보한테는 발생하는 맞아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단일화 막판까지 김종인 변수가 네. 결코 작지만은 않습니다.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후보 간의 설전, 이 설전은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촉과 감은 어떻습니까? 네네. 저는 처음에 안철수 이 후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번 만났죠. 예. 한 번 만났을 때 만나고 한참 바로 전으로 거슬러 나가지만
이 뒤끝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 입당하시오. 입당할 수 없다. 왜? 기호 2번 국민의힘으로는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 치를 수 없다. 이게 안 후보의 대답이었어요. 그러고 헤어지고 나오면서 이 김종인 위원장이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예. 지금 다시 만난 적이 없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안철수 후보가 상황께서 나한테 왜 저러시나 할 정도로 네. 이 상황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었습니다. 정말로 안티 안철수의 이 면모를 계속 보이고 있어요. 어제는 좀 진짜 거친 말이었잖아요. 근데 거친 그거는- 말인데 저는 거친 말인데 그게 좀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어요. 상황이 오세훈 후보가 아니라 뒤에 상황이 있다. 네. 그가 문제다. 이게 안철수 후보가 먼저 던진 공세였고 이준석 전 의원이 아니 여상황제가 있는 건 의원은 안철수 후보 쪽 아니냐라고 부인을 언급하자 네. 안철수 후보가 공개 토론회에서 아 공교롭게도 우리 아내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사모님의 존합이 같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얘기한 건 아마 사모님일 거다. 네. 라고 하면서 이게 한마디로 하면요. 어린아이들 싸움에서 반사 이런 네. 거예요. 네. 반사 이런 거예요. 반사인데 좀 더 세게. 네, 세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또 가서 전하고 물어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그 사람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네. 여기서 이제 네. 피크를 쳤죠. 여의도에서 오고 가는 이제 험악한 말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수위가 높은 맞아요. 축에 이제 맞아요. 속하는데 야권 내에서도 예, 비판이 정신이 막 좀 쏟아졌습니다. 이상한 사람하고 왜 네. 단일화를 단일화하려고 참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속내는 뭐냐 하면 왜 답정너에 지금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단일 후보는 자기 소속 정당의 오세훈 후보가 아니면 안 된다. 네, 안철수 맞아요, 후보는 맞아요. 절대 안 된다. 이거 맞아요.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인데 김종인 위원장의 마음은 왜 그러냐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면 당의 위기를 수습하라고 하는 이제 임무를 맡고 이거 선거를 치르는 것인데 서울시장이 이제 상징적으로 더 중요하잖아요. 예. 자기 당 후보를 내지 못해요. 비대위원장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럼 본인의 위상은 깎이게 되고 선거가 끝나게 되면 아니 그 전에 후보도 내지 못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순간 사실상의 당대표로서의 위상은 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정치적인 생명을 이어간다, 또 대권 꿈을 꾼다 이런 것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기 맞습니다.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은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도 있겠지만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81님이 아마 이번 보궐선거는 최저 득표를 기록할 겁니다. 특히 50대 이하는 더 그러합니다. 고로 서울, 부산 두 곳 모두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청년층이 투표하지 않는다면 이번 선거에서 필패입니다. 얘기하는데 하하 투표율 그리고 청년층의 이 재보궐선거에 관심 이거 중요한 변수죠. 아주 중요하고요. 이건 매우 중요하고요. 이 3대 선거 변수 중에 하나가 투표율이에요. 예. 이게 여에 유리하냐 야에 유리하냐. 50%에 예. 미치지 못할 거라는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보에 유리하냐 보수에 유리하냐인데 저도 50%가 되긴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흥행이 안 되고 있다. 네. 지금 우리 이 정치 뉴스에서는 와 이게 막 긴박해 손에 땀을 쥐어 단일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국민들이요. 지금 서울시장 재보선의 이슈가 왜 단일화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저는 선거를 오랫동안 취재해봤는데 역대 선거 중에 가장 관심을 못 끄는 선거 중에 아니 한 그 번입니다. 이유는 일단 이 저 잔여 임기 1년여짜리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사실 다가오는 내년 지방선거가 중요하죠. 네. 각 정당에게. 대선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대선 전초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네. 여야 모두 이번에 기선 제압을 해야 돼요. 네. 이번에 야당의 후보가 뭐 부산, 서울에서 이긴다는 건 이거 봐라. 정권 심판론이 먹히지 않았느냐. 그럼 또 이제 레임덕이 왔다라고 이제 막 흔들기 시작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여당이 이기면 정권 심판론이 찻잔 속의 바람이었네. 그럼 아직도 굳건하게 갈 수 있는 또 동력이 여당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잃어버릴 수 없는 전체 전선에서 보면 두 개 지역이지만 대한민국 제1도시와 제2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표를 줄 사람이 주인인데 네. 시민이 주인이고 유권자가 주인인데 그 이번 선거에서 그럼 이기면 나한테 뭐 줄 거야? 유권자 그러는데 단일화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네. 자기네 얘기지. 자기네 얘기. 정치인들 얘기. 그럼 뭐 주택을 드리겠다든가 주택을 반값으로 드리겠다든가 그때 좀 공급 대책하고 뭐 몇 조 원에 달하는 공약들을 냈는데 이거 유권자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하죠. 저는 10년 내에도 못하는 공약들을 내놓고 실제로 무엇을 쥐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 정책이나 공약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 오세훈 후보 모두 거의 모든 자기의 발언을 정권을 타도하겠다. 여기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서울시장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얘기하면 있습니다. 약간 캠프들이 섭섭해하는 게 공약이 있고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네. 있는데 다 그림책이야. 자,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알겠습니다. 2738님께서 허허 청년층도 민주당 좋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조심하세요. 얘기. 이사님 네. 법인 택시 기사인데요. 손님이 LH하고 서울시장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고 하는데요. 얘기합니다. 자, 부산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박형준 후보가 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에 비해서 어쨌든 뭐 두 자릿수 이제 이상 앞서는 이제 조사들이 뭐 최근에 많이 확인이 됐어요.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좀 약간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 여론에 중대한 변화가 이제 뚜렷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실제 아직까지 이제 그 상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어쨌든 서울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뭐 이른바 이제 LCT 이제 아파트 관련해서 이제 공세가 이제 여당으로부터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정원 사찰 건과 맞물려서 그래서 지금 그 후보 박형준 후보가 이것을 얼마나 이제 방어해낼 수 있을까? 어쨌든 뭐 어떤 스모킹건 같은 경우 스모킹건이라는 건 뭔가 확실한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서상 이제 시민들의 정서상 서울 같으면 이제 타워 팰리스에 집을 가지고 있다. 가족들이 다른 이제 두 채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약간 이제 서울시장 나오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도 타워 팰리스 수준의 이제 아파트이니까 그것이 이제 부산 시민들에게 어쨌든 영향이 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격차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이 김영춘 후보를 잘 지켜보면 이게 언론에 중앙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돼요. 네. 부산이 좀 서울시장에 밀리고 있잖아요. 이 중앙 언론에서는 지면이 많이 할애가 안 되는데 김영춘 후보가 명백한 도전자, 박형준 후보가 챔피언.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권이 수성해야 되고 여권이 이겨내야 하는 극복해야 되는 과제인데 김영춘 후보는 자세가 좋아요. 그리고 정책 토론을 해보면 그 내용에서는 내실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전체 후보를 망라해서 김영춘 후보가 부산 경제 살리기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내실 있게 준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문제는 지금 부산 유권자들의 심정은 일단 화가 나 있어. 그렇죠. 어디에? 정권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김영춘 후보는 지금 구도와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극복하는 건 자기 몫이에요. 네. 당에서는 열심히 이제 가덕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부산을 어떻게 하겠다, 관심 있다, 내려가고 가덕도 특별법 광고하고 빠르게 가겠다 얘기하는데 이게 부산 시민들의 귀에 들어오려면 우선은 좀 흥분한, 화가 난 심경을 가라앉힐 수 있는 국면 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을 민주당이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이게 남은 한두 주 내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한 이해찬 전 대표가 여론조사 믿지 마라. 여론조사 문제 많았다. 우린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론조사는 왜 그렇게 잘 틀립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여론조사. 근데 이제 어제 말씀하신 이제 2010년 지방선거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냐면 집 전화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미 집 전화를 없는 집들이 절반을 넘어버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성이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 선거 이후로 휴대폰 조사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서 개선이 이제 되었던 상황이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제법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론조사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의 결과예요. 근데 선거 결과라는 거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결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모집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이걸 물어봐요. 이번 선거에 꼭 투표에 참여하실 겁니까? 그래서 반드시 참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또 결과를 보거든요. 결과를 봐도 그래도 그런데 잘못 이 투표에 참여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네. 내가 실제 참여하겠다라고 것을 넘어 떠나가지고 이것은 이제 어떤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너 투표할 거는 전 당연히 해야죠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점에서 그것도 부정확한 측면이 있어서 그런 이제 한계를 좀 담고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위한 변명을 하면 저야 직관주의자고 촉과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기서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조사 기법이 계속 향상이 돼 와서 정확성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최근 10년에 이건 뭐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의 네. 선거 상황을 봐도 1.
너무 초박빙이에요. 그러면 그 오차범위라는 게 통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으니까 초박빙은 맞추기 어려워요. 이쪽으로 막대기가 넘어질지 저쪽으로 넘어질지. 두 번째는 가변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정말 매일매일 민심이 바뀔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불확실성의 요소들이 높아져서 참 복잡계의 선거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아, 그럴까요? 자, 우리가 촉과 감 그리고 데이터까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2456님께서 LH, LCT, LI. 자, 3698님께서는 정권에 화가 나 있다 한들 야당은 안 찍는다는 대다수의 국민 의견이 있습니다. 얘기하고요. 0290님. 부산이랑 가덕도랑 멀어요. 신공항 짓는다고 투표하러 안 가요. 가덕도에 그날 투표날 놀러 가요. 이번 선거 의미 없어요. 코로나19 확산 더 이상 안 되길 바라야죠. 이런 얘기도 네,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론조사 연구소 영앤웅이었습니다. 최영일, 윤희용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드벨벳의 러시안 룰렛 들으면서 잠시 쉬었다 저희는 6시에 돌아옵니다.